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작 과정이 됐네요. 7, 8월 달 기출 예상 문제. 우리가 이제 지난 5, 6월 달에 기출 문제를 다 마무리했고, 이제 예상 문제로 들어가는 거고,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학습 방법은 예상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예습을 좀 해오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예습할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적어도 문제라도 읽어보고 해설이라도 읽어와도 괜찮아요. 우리 시험은 답을 막 응용해서 사고해가지고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왔던 질문 그대로 나왔을 때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해설을 읽어오셔도 괜찮고, 그래서 바로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 따라오시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으니까 문제라도 좀 읽고 해설이라도 읽어오셔서 답 이거구나 라고 간단히 좀 생각해 보셔도 괜찮고,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시간을 좀 가능한 정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문제 푸는데 5분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볼 때는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해석할 문제고, 내가 만약에 예습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러면 10문제를 딱 풀 때 한 12분, 10분 이렇게 딱 정해서 딱딱딱 보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체크해 봐야 이게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대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을 정해서 풀어오고 해설까지 읽어오시면 좋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문제를 쭉 풀어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만 우리 시간에 충분히 구애되지 않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선별해서 할 건데, 만약에 복습할 때는 모든 문제를 복습하려 하지 말고 제가 같이 풀었던 수강한 후에 풀었던 문제만을 좀 복습해서 풀었던 문제는 꼭 복습하셔서 내 걸로 만들어서 다음에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요. 수업 시간에 와서 같이 풀었던 문제니까 그 문제만큼은 나중에 나온다고 했을 때 틀리지 않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 풀었던 것만을 복습을 반드시 하고,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예상 문제다 보니까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출제자가 생각하는 문제까지 좀 수록하다 보니까, 근데 수업 중에 배우지 않은 내용도 있겠죠. 그런 건 과감하게 버려요. 내가 만약에 상위 20%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아직도 60점이 안 됐거나 60점 부근에 있다라면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60점이 안 나왔다는 건 맞아야 되는 문제를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알고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 그리고 이해가 좀 부족한 단어는 언제나 우리가 이론집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이 이론집이 좀 부족하다면 유학집 같은 것도 참고하라고 좀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언제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 예상문제 앞에 기출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상문제 단원이 오늘 만약에 총론에서 경제론 좀 중간까지 나간다라 한다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얼른 다시 봐야 돼요. 그 전에 풀어져 있겠죠? 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풀어져 있다면 예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기출 문제는 풀어야 돼요. 기출 문제 여기 있는 건 거의 90% 이상을 내 걸로 만드는데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단원별에는 기출 문제가 풀려져 있으면 다시 보고서 전에 이거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네. 그래서 다시 한번 되겠네. 이건 다음에 또 봐야 되겠네. 이렇게 체크하셔서 기출 문제 확인하고 예상 문제 볼 수 있도록 기출 문제를 꼭 같이 봐야 되고, 이제 암기 코드는 반드시 외우는 데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거니까 수업 중에 왔을 때 한 10분 정도, 뭐 15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매주 해당되는 걸 본다라면 15줄 읽는 거, 15개 읽는 거 뭐 1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쭉 자주 봐서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학교는 시간대마다 좀 암기 코드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워주시길 바라고, 뭐 밴드에서 기출문제 2문제씩 있고 평가단 문제 10문제씩 출제가 되면서 해설 강의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좀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를 활용하셔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6번인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한 110일 정도 남았나? 그럴 거예요. 그 금방쯤 남았을 거예요. 막 사실 110일이면 충분해요.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되고 지금부터 해도 충분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동차까지 한다면 더 시간이 없어요.
5, 6월 달에 1차가 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1차가 불안하다면 7, 8월 달까지는 1차 비중을 좀 높여서 동차 준비한다 하더라도 6, 70%는 1차에 하고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고, 만약에 7, 8월 달까지 1차가 안정적인 점수가 안 나온다,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때는 좀 다른 생각해야 돼요. 9월 달 갔을 때는. 그러니까 동차로 준비한다는 사람들은 만약에 1차를 안정적으로 동차를 위해서 1차를 잡기 위한 시간이 7, 8월밖에 없으니까 7, 8월 달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 공부를 내가 아직 못했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질문 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가능한 좋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상담을 하시길 바라고, 자, 어쨌거나 시간이 부족하니까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양을 줄여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이제 더 불안할수록 그래. 사람들 심리가. 내가 막 공부가 안 됐고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남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럼 그걸 또 하고 싶어요. 더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것도 못 하는데 어려운 거, 새로운 거. 예를 들면 저랑 쭉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내 탓인지 그 사람 탓인지 잘 모르겠어. 어찌됐거나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쭉 들어서 제 학습 과정과 흐름에 잘 맞춰왔는데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 한번 가볼까?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보고 메가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충분히 다 검증되신 분이에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대기만성 스타일이어서 아직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뭔가 공부를 잘못해서 아직 체계화되지 못해서 문제까지 적용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시험 볼 때까지는 계속 흐름을 잡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줄이려면 아는 것과 알 수 있는 거, 아는 거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알아. 그래서 아는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서 아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는 거, 이거 안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아는 거라도 다시 한번 봐서 절대로 안 틀릴 자신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제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뭔가 들어본 깜냥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건 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가능하면 버려야 돼요. 알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만 공부하셔서 이걸 틀리지 않게 시험 준비만 해도 합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어려운 거, 응용된 문제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내가 모의고사 70점, 80점 나오면 이런 거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가능한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아는 것과 알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정리가 잘 되면 이제 새로운 걸 하나씩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것도 안 됐는데 어려운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맞아야 될 문제를 맞추는 것이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걸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지 않을 거,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항상 문제 볼 때 이제 예상 문제다 보니까 또 어려운 게 더 나와요. 또 새로운 게 더 나오고, 이런 것까지 모르는 게 나왔네. 또 열심히 하고 공부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거다, 알기가 어렵다면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아요. 버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 풀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하나를 공부할 때 이게 나오면 절대로 안 틀릴 거야. 완벽하게 이해할 거야. 쉬운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내 걸로 만드는 데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거에 이제 한눈 팔 시간 없어요. 그 전에 했어야 돼. 그 안 했으면 지금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일단 이제 간단히 내용 정리를 할 건데, 내용 정리는 우리가 많이 했었으니까 제가 계속 또 내용 정리만 하진 않을 거고, 가장 최소화해서 간략하게 가능한 말로 설명하면서 내용 정리를 할 거고, 이에 관련된 문제, 예상 문제를 제가 선별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총론. 총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봐요. 총론은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는데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단원별 체계가 좀 잡혀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나오는 거 토지의 분류. 이건 어떻게 나오는데 맞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토지의 분류도 잘 정리 안 됐는데 탄력성의 활용 공부하는 거,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분류가 매년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고, 두 번째, 부부연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돼요. 물론 부부연계가 어려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현상이
정확히 뭐와 관련돼 있냐를 끄집어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걸 중심으로 부부 연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문제는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의 부동산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알아야 되고 연세 가중 있죠.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표 이거 알아야 되겠죠. 부동산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 정도는 총론에서 무조건 자신 있게 이거 나오면 내가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복합 개념으로 본다는 건 법경기로 본다는 거죠. 법률, 경제, 기술. 기술을 물리적으로도 보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기술적,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술적, 유형적, 기술적, 물리적밖에 없는 거예요. 유형적 개념은 얘밖에 없고 얘는 형태가 없는 거고 무형적 개념이고 자, 법률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토지와 그 정착물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토지와 정착물이라는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죠. 준부동산은 동산등이죠. 동산등이에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해야 되는데 동산도 등기 등록하네. 부동산과 비슷하네. 그래서 부동산 취급해주겠다.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PPT를 보면 빨간색, 노란색 써있죠? 예쁘게 보이려고 막 단풍 들이듯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색깔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볼 때 빨간색 또는 노란색 칠해져 있는데 내가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져 있다. 그러면 얼른 다시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체크해 놓고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5가지 무조건 외워야죠. 자산, 자본, 재산에 해당되는 거,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거래되는 물건, 상품. 이건 공급과 관련돼 있고 이거 소비와 관련돼, 수요와 관련돼 있죠. 우리가 경제 활동하면 수요 공급 얘기하고 경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재산, 자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기술적, 물리적으로 볼 때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보죠. 눈에 보이는 걸로. 자,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이걸 헷갈리면 안 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을 본다는 거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나 얘가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로 거래되거나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이루는 말을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 그럼 총론에서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생각해야죠. 예상을 해야죠. 뒤에 복합 부동산 나와야 돼.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안 되고 복합 부동산 나와야 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자, 정착물을 한번 볼게요. 토지 정착물과 건물 정착물. 자, 원래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었고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포함하면 광해부동산이죠. 법률적 측면에서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에 부착하고 건물에 부착된 물건인데 자, 건물에 부착될 때 정착물이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취급할 건데 어떻게 부착되어야 영구적, 항구적, 오랫동안 단단히 부착되어야 되고 용도에 맞게 특수 제약되어 이유 있게 부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한 거로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정착물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말이 나오면 분리시, 제거시 이렇게 나왔어요.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건물에.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손상이 있어야 이걸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라 그래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떼어낼 때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야 이걸 정착물이라고 한다. 자, 결국 이 얘기는 이유 있게 오랫동안 단단히 잘 부착되어 있으면 되고 자, 토지 정착물이라고 했을 때 자,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데 자,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얘들은 다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정착물이니까 다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건데 자, 독립 정착물은 별도의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독립된 정착물로.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 이 정착물의 소유권이 포함된 거 아니라 정착물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정착물의 소유권이 별도로 있는 걸 독립 정착물. 종속 정착물은 종속됐다 토지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있는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것을 이걸 종속 정착물이라 그래요. 자, 우리 학기론에서 독립 정착물 4가지가 있죠. 외워야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건물 주인 따로 있죠.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건물 주인 따로 있어요. 등기된 임목, 등기되었으니까 별도의 임목의 주인, 나무가 있죠.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 하니까 주인이 있고,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명인 방법으로 밝힌 사람 거예요. 이 나무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됐고,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 경작자 거죠. 경작자 거. 경작자 거. 그러니까 별도로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등기부의 사람 거, 등기부 있는 사람 거, 이름 밝힌 사람 거, 경작자 거. 그러니까 땅 주인과는 별개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정착물의 소유권이. 나머지는 국어 뭐라 그래요?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알아둬야 돼요. 인공수로를 또랑을 국어라 그러고, 축대, 도로, 교량, 제방 이런 것들 다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종속 정착물이고, 얘가 또 많이 나오죠. 매년 경작을 노력에 요하지 않는 이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알아서 잘 자란 나무는 누구 거다?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에 속한 거예요. 정착물은 맞아요. 부동산 맞아요. 부동산 맞고 정착물 맞아요. 다만 별도의 주인이 없고 땅 주인이 갖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건 임시로 부착한 거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가식 중에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잠시 심어놓은 거래요. 임시로 심어놓은 거죠. 이것도 정착물이 아니다. 판잣집, 임시집이죠. 임시로 지어놓은 집이니까 정착물이 아니다요.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니까 뭐다? 동산이다 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정착물을 정리하고, 색깔 칠해져 있는 것이 뭔가 좀 개념이 알쏭달쏭하면 얼른 체크해놓고 내 걸로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토지 소유권 한번 보죠. 소유권. 내가 땅,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죠.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누구의 제한을 받아요? 나라의 제한을 받아요. 내 땅이지만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근데 공장은 안 되고 상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땅이지만 내 맘대로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을 짓더라도 용적률 건폐율에 맞춰서 지어야지 내 맘대로 막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넓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땅이지만 정부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거니까 절대적 권리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항상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받는 상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예상해야 돼요. 공법상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받는 상태, 무조건. 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렇게 3차원 공간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요.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지표 상하에 미친다, 공중 지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지표에 뿐만 아니라 공중 지하에 대한 권리까지 인정된다. 근데 무한대는 아니에요. 여기 범위 가지고 그 이상과 그 이하는 이건 누구 거다? 나라 거지. 개인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건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이라고 해요.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거. 그 높이 그 아래는 이건 국가 권리예요. 공적 거예요. 정부 거고 개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자, 공중권에서 사적 공중권은 일조권, 용적률 같은 거예요.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용적률은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용적률이라 그래요.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용적률은 공중권에 의미한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지표권.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자,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 기억해놔야 돼요. 용수권은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인데,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용수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은 무슨 권리에 해당된다? 지표권에 해당된다. 이거 기억해놔야죠. 자, 지하권은 한계심도 이내까지만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데, 그럼 땅에 있는 건 다 내 거냐? 땅 속에 있는 거. 그렇진 않죠.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는데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해놔야죠. 석탄석유는 내 땅 아래에 있어도 내 게 아닌 거예요. 한계심도를 넘어서서 그 아래는 국가 권리예요. 국가 권리.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공중, 여기가 지하인데
무조건 무한대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표는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일정 범위까지만 개인 권리가 인정된다. 여기를 사적 공중권, 사적 제한권. 여긴 누구 거? 공적 공중권은 나라 거. 여기 한계심도라고 하는데 한계심도 아래는 이건 누구 거? 정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하철이 여기를 지나가면 내 땅 아래 지나갔으니까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나라 거니까. 여기를 지나가면 야, 내 땅 아래 지나갔으니까 보상해줘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거 사적 공중권, 사적 제한권, 지표권. 자, 용적률 나오면 공중권의 일부,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거고 용수권은 지표권, 땅 아래 있는 걸 이걸 지중권이라 그래요. 땅 중간이니까 여기에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토지 분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 자, 부지는 바닥에 있는 토지를 부지라 그래요. 바닥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를 부지, 부지 중에 건물 지을 수 있거나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택지, 공법에서 대지라고 하는 거죠. 주거용 토지, 상업용, 공업용 토지를 얘기하고. 자, 우리가 지적법에서 지목이라는 게 있는데 지목이 대라는 토지는 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공장 아래는 공장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부지는 다 쓸 수 있어요. 하천 아래 땅도 하천 부지, 철도 아래도 철도 부지, 아파트 아래 아파트 부지, 부지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공장 아래 땅을 택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택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만 지을 수 있으면 택지라고 할 수 있죠. 공장 아래에 택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장 아래 땅을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주택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만을 지목이 대란 토지라고 하니까. 자,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인 토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후간 이내라고 외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용도 지역이 뭐냐를 알아야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평가 분류사항 학계론에서 용도 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농지, 임지만을 용도 지역이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용도 지역이에요. 저는 용도 지역이에요. 과수원 용도 지역이에요. 주거용 토지 용도 지역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용도 지역은 얘만 얘기한다고. 얘. 택지, 농지, 임지. 그죠? 그러면 보죠. 우리가 택지라는 용도 지역이 있는데 이걸 세부로 나누면, 자세히 나누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로 나눌 수 있죠. 이건 택지라는 용도 지역을 세부적으로 나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용도 지역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용도 지역이에요. 그럼 주거용 토지는 무슨 용도 지역이에요? 택지라고 해야 돼, 택지. 만약에 농지라고 하면 얘는 용도 지역인데 이걸 자세히 나누면 전답과라고 하죠. 과수원을 용도 지역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수원은 무슨 용도 지역? 농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용 토지가 상업용 토지로 전환 중에 있다. 그럼 얘도 택지고 얘도 택지죠? 그럼 택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뭐라고? 이행지. 근데 공업용 토지가 전으로 바뀌어지고 있대요. 그럼 공업용 토지는 택지인데 여기에 전이면 농지죠? 그럼 용도지역 상호간이네요. 그럼 뭐라고? 후보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용도지역 내에서 일어난 거냐,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를 알려면 용도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세 개만을 용도지역이라 하는 거예요. 자,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고 중요한 건 등기 등록 단위죠.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니까 법률상 개념이에요. 우리가 등기법에 따라야 되고 우리가 등기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겠죠. 지번이 부여되는 거고 획지는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고 가격이 비슷한 감정평가는 우리가 가격을 평가하는 거니까 감정평가상 중요하고 낮이는 건물, 정착물 등이 없는 깨끗한 토지인데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상태예요. 즉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 공법상 제한 딱 나오면 무조건 받는 상태라고 나와야 돼요.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가격은 누가 높아요? 낮이가 높죠. 건부지의 가치가 낮아지죠.
그래서 건부 감가라고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보상 수용 지역에는 건부지가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죠. 건물 있는 토지 보상 가격이 더 높아요. 그래서 건부 증가가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규제가 어떤 지역? 강화된 지역. 규제가 강화된 지역은 예외로 건부지의 가치가 높아져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에서 건부지 가격이 더 낮다. 이렇게 정의해야죠. 자, 법지. 법으로만 인정되니까 이걸 법지라 그래요. 법으로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활용시일은 거의 없는 토지, 매우 경사가 큰 토지. 자, 빈지는 바닷가인데 해변 토지예요.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데요. 등기부는 없어요. 누구 땅이라고 할 수 없는데 활용시기는 많은 토지죠. 이렇게 있을 때 물이 요만큼 들어온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서부터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지적 공부가 있어요. 장부가 공부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누구 땅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조개구이집을 했어요.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휴가철에 돈 많이 벌 수 있죠? 활용실익은 많은 거죠. 여기 등기부가 없어요. 다 있는 건축물은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어찌됐거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해변 토지를 빈지, 바닷가라고 해요. 원래 정의는 만조수의선부터 지적공부 시작될 때까지의 토지를 얘기했지만 법령이 조금 바뀌었어요, 정의가. 그래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가 시작되는 지역까지의 이 바닷가를 이걸 빈지라고 한다. 평상시에 물이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찼어요. 물은 여기까지만 차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물이 가장 많이 빠지면 요만큼. 이걸 간조수의선. 가장 많이 들어오면 만조수의선이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간석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간석지. 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는 부분 있죠. 이건 간석지고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건 아니고 우리가 배운 건 이 빈지예요. 빈지. 물이 평상시에 들어차 있지 않는 거. 자, 맹지는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지 못한 토지,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이거 맹지, 건축할 수가 없죠. 자, 자루 모양의 대지, 맹지가 일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되면 자루 모양의 대지가 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일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됐으니까. 자, 정상적으로 지역회복을 위해서 쉬게 하는 토지, 쉴 휴가 있었죠. 휴안지. 자,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면 놀러 가는 곳 유원지니까 유휴지.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두면 빌공이니까 공안지 이거죠. 유휴지는 농지 중에서 경작하지 않고 그냥 놀리는 토지에 잡초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 이거 유휴지. 공안지는 도시 토지 중에서 건물 짓지 않고 그냥 비워둔 토지예요. 알박기 한 거죠. 이걸 공안지. 공안지세가 예전에 잠깐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폐지됐다. 이런 거 있었죠. 자, 공지는 건축하고 남은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 그러면 건폐율이 상향되면 공지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건폐율이 상향되면 건물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는 거죠. 넓게 지으면 공지가 줄어들겠네요. 반비례죠. 그럼 건폐율이 상향되는 건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완화. 건물을 넓게 지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완화된 거예요. 자, 포락지. 포구에 떨어진 토지.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인데 물이 있어야 배가 드나들어요. 물에 떨어진 토지는 포락지. 집안이 무너지거나 절토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토지인데 다 중요하지 않고 물에 잠기면 바다에 잠겼다, 하천에 잠겼다, 호수에 잠겼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포락지예요. 물에 잠긴 토지. 자, 소지는 이 소자가 원래 바탕수예요.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 원래의 토지를 소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토지가 개발되면 뭘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농사 지으면 개발 토지예요? 아니죠? 우리가 개발론 배웠으니까 개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개발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택지로 바뀌어지는 게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토지가 된 거예요. 자, 표준지. 우리가 표준지 배웠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이런 거였죠. 잠깐 보면 이 지역에 가치 형성 요인이 비슷한 일단의 지역을 잡았어요. 가치 형성 요인. 형 뭐 있다?
일지계가 있죠. 이게 다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토지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필지가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대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토지를 잡아요. 누가? 국장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표준지라 그래요. 그래서 가격을 감정평가해가지고 정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면 이 비슷한 일단의 지역에서 이 녀석이 표준지가 대표성을 가진 토지니까 얘는 이 주변 지역 토지 가격의 기준이 돼요. 지표가 돼요. 토지 가격의 정보를 제공해줘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토지인데 이건 공시하기 위해서 정한 토지 가격이죠. 대표성 있는 토지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뭐라고 한다? 표준지. 잠깐 배웠던 걸 정리하면 국장이 얘를 바탕으로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요.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이걸 누구에게 줘요? 시군구에게 주니까 시군구는 얘를 바탕으로 뭘 만든다? 개별을 산정한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의 개별을 다 정한다 그랬죠. 그렇죠?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가 뭐냐?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정해서. 그런데 모두 다 개별을 다 산정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어떤 토지에? 표준지로 선정된 건 개별이 필요가 없죠. 그 만약에 이 땅이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국세 부담금의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을 산정할 필요도 없겠네요. 개별을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국세나 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토지 이렇게 배웠고. 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표준지가 나오면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해서 형성 요인이 비슷하고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대표 토지를 표준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얘예요.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대표로 잡는 토지를 이걸 표준지. 근데 우리 시험에서 전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서 선정하는 대표 토지는 뭐라고 하냐면 표본지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표준지가 나오면 이게 나와야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표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표본지는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한 건 표본지고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해서 표준지를 정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단원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표준지 개별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의 분류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딱 정해놓고 주택의 분류에서 이렇게 공동주택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도 있고 다가구, 다중, 단독 공간이 있는데 자, 공동과 단독을 구분할 때 아파트가 공동인 건 알고 단독이 단독인 건 알고 그럼 이 네 개를 구분해야 되겠죠. 기억해놔야죠. 연세, 가중 이렇게 해서 4, 4, 3, 3, 6 이렇게 외웠어요.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만 660초가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돼야 돼요. 연세, 가중,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암기 코드를 바탕으로 연세, 가중, 4, 4, 3, 3, 6 자, 얘 하나만 초가 나머지는 다 이하.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네요. 그죠?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중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라고 나와야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하다는 건 각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구는 사실 19세대 이하를 얘기하는데 이것까지는 뭐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이 나와야 무조건 다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거, 독립된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놔야 돼요. 얘가 작년에 법령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럼 출제자가 시험 문제 내면 뭘 내겠어요? 얘를 꼭 낼 거예요. 다중주택을. 얘가 바뀌었으니까. 자, 표준산업 분류 표에서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업. 자, 크게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하는데 얘가 중요하죠.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일단은 머릿속에 이걸 정리하려면 야, 부동산업은 표준산업 분류에서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딱 구분하고. 자, 그러면 관련 서비스. 서비스라는 건 뭐예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서비스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서비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 서비스예요. 중개업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의뢰인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문업도 서비스예요. 누구한테? 투자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해야 돼요. 감정평가 서비스예요. 맞아요. 감정평가 해달라고 오는 사람에게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의 기타에 중개, 자문, 평가업 이렇게 있는 거고 서비스 맞아요?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중개, 자문, 서비스가 이게 서비스업인 거예요. 중개, 자문, 평가가. 학원은 서비스 산업이에요? 서비스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학원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막 공부 가르쳐줘요? 아니면 공부하러 오겠다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 맞잖아요. 서비스예요. 한 사람만 오진 않겠지. 여러 사람 오겠죠. 맞아요? 얘들 다 서비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죠. 맞아요? 애프터 서비스, 서비스가 관리예요. 관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과 중개, 자문, 평가업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공급업으로 나누는데, 공급업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해요. 개발 및 공급업. 자, 그럼 여기 건축업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축업 없어요. 금융 돼요, 안 돼요? 금융업 안 되죠. 투자업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건축업도 없고 금융업, 투자업 없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 건축업 없어요. 금융업, 투자업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에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모두 가능하고 개발 및 공급업도 모든 부동산이 다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관리업에 해당되는 이 부동산은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가능하지 기타 부동산, 기타 시설에 대한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노란색 하면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나눠주고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과 중개, 자문, 평가. 관리업은 뭐는 안 된다? 기타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은 안 된다. 사업시설 같은 게 기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시설, 기타 부동산, 사업시설 같은 건 관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업에 대리업 가능해요? 당연히 중개대리 가능하죠. 경매대리도 가능하죠. 자문업은 무슨 자문업? 투자 상담이죠. 투자 자문업이고 평가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자, 부부연계가 자연적 특성이에요. 이동하지 않는다, 생산하지 못한다, 소모되지 않는다, 대체성을 대체할 수가 없다.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럼 얘들은 물리적 성질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성질이 안 된다. 물리적 성질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 특성은 변하지가 않는 불변적 성질이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 모두 없어요. 물리적 성질과 관련돼야 돼요.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중성에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공급이 안 되면 완전 비탄력이죠. 양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맞아요?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비 내린다 수직선이었어요. 영속성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요. 감가? 물리적? 감가는 물경기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워낙 중요하니까 눈에 보이는 마모 파손은 물리적 감가.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건 경제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라는 설계, 설비, 결합이 균형 이루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 이렇게 물경기 있었죠. 이건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토지는 마모 파손이 있어요? 마모 파손이 없죠?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개별성 때문에 같은 게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인문적 특성은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변할 수 있는 성질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용도는 다양하더라. 토지마다 하나의 용도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용도가 있더라. 용도를 그래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아래 땅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땅이 있었어요. 맞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물을 막아서 쓸 수 있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쓸 수 있는 토지양은 많아지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또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성질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요. 변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경제적 공급의 얘가 매립지, 간척지, 산지계간이에요.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땅을 늘린 거죠.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있는 땅인데 쓸 수 없었던 걸 쓸 수 있게 바꾼 걸 경제적 공급의 예라고 보고, 위치가 변할 수 있다. 근데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죠. 무슨 위치? 경제적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토지는 합병하거나 쪼갤 수가 있대요. 붙이거나 합칠 수 있죠. 그렇죠.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 토지 하나를 막 쪼개면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도, 이용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합 분할하면 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병합 분할 가능성,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준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조금 알아낼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중요한 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뭐냐? 자, 이게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용의 근거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부부 연계를 얘기하고, 인문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아까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그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연적 특성이 뭘까요? 부증성이죠. 야, 만들 수 없어서 귀한 땅이고 유한한 땅이니까 네가 운 좋게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그냥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 땅이니까. 왜 귀해요? 만들 수 없으니까 귀한 거예요. 유한하고 귀한 희소성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면 부증성 때문에 귀하니까 잘 이용해야 돼. 근데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딱 정해져 있다라면 가장 좋은 이용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딱 정해진 용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토지 하나에 용도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죠. 토지 하나에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용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찾아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돼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장기적 배려해야 된대요. 개발 관리를 할 때 토지를 짧은 시간만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먼 미래까지 개발 관리 계획을 세우고 먼 미래까지 관리해야 된대요.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이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속성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딱히 여기서 배우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동산은 한 번 잘못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뭐라 그래요? 비가역성이에요. 비가역성과 관련돼 있어요. 비가역성.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영속성과 함께 비가역성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암기 코드가 하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거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라 그랬어요.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의 영향, 이건 지역화, 얘가 지역화 또는 국지화예요. 얘는 지역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경기 변동 양상도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면 규제도 지역마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죠. 수요 공급 경기 변동 양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지역마다 규제도 다를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할 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외부 효과, 외부 환경 영향. 얘가 무슨 성? 부동성. 얘가 답인데 없으면 인접성을 찾아야 되고, 얘가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같이 떨어지는 거. 얘를 뭐라고?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적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적을 시간이 아니라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이거 어디에 있어요?
암기 코드 널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딘가에 다 암기 코드 있어요. 있어요? 프린트로 있거나 책에 있거나 뭔가 있어요, 찾으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외워야지. 지금 또 적은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머릿속에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냐면 개의 기형이 있었어요. 즉 얘가 개별성이죠. 개별성은 개별 분서,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이렇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부부 연기에 대한 내용만 한번 잠깐 정리해 보죠. 잠깐만. 부동성, 부증성, 그 다음에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이렇게 있어요. 말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죠. 움직이지 않아서 아까 외부 환경 영향을 받고 지역화, 국지화, 지역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적합변칙 관련돼 있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정보를 알아내야 돼요. 사람이 가야죠. 토지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임장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거고,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거래할 때는 물건을 넘겨주고 돈 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근데 부동산은 떼어서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럼 뭘로 거래해야 돼요? 소유권으로. 소유권이라는 권리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 이거 부동성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자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 야, 재산세 우리 지자체 내야 돼. 우리 권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 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 덕에 속한 지자체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성이었고, 자, 부증성은 만들 수 없으니까, 생산이 안 되니까, 유한하니까 귀하고, 그래서 서로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경쟁을 하겠네요. 무슨 경쟁이에요? 수요 경쟁이에요? 공급 경쟁이에요? 살려고 하는 거니까 수요 경쟁이죠. 서로 살려고 경쟁해요. 그러면 지가가 높아지겠죠. 지대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럼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다?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만들 수 없이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 중요한 게 토지에는 공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공개념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개념이에요. 개인 권리보다 공익이 우선시된다. 내가 할아버지한테 귀하게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진다고 수용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보상가격 싸게 주면서 정부가 사가겠대. 안 팔 수가 없죠. 근데 정부가 야, 토지는 공개념이 있으니까 야, 공익을 위해서 개인 권리 좀 침해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라고 헌법에 명시해놨어요. 이유는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가 만들어서 했을 텐데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 수 없어서 그래요. 영속성 없어지지 않아서 소모되지 않는다. 그럼 소모로 전제를 할 수가 없어요. 소모 전제하는 법칙 어떤 것도 적용이 안 되고, 감가도 일어나지 않죠. 특히 어떤 감가?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 이득과 그 다음에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미래 수입을 보장해줘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임대료와 관련된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으니까 일물일가 법칙 적용돼야 안 돼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요.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고 같은 게 없다. 대치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개별성 때문에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요. 비공개성이고, 그러면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수요 공급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정보가 비대칭이다. 비대칭이고, 자, 그러면 조직을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다죠.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같은 것끼리 묶는 표준화가 어렵다. 안 되고, 조직화도 어렵다. 안 된다. 이게 이제 개별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제 깊은 것들은 하나씩 문제 풀면서 정리하고, 그래서 쉬었다가
문제 풀고 정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